컨퍼런스의 마지막 발표 주자가 되긴 나혜진 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혜진 대표님은 식약처의 이물 전문가 자문위원을 역임하시고 한국식품정보원의 식품안전연구소장을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식품환경연구센터에 계신데 주로 이제 곰팡이 쪽으로 관련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곰팡이 도감, 진균 동정 매뉴얼 등 다수의 저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실 내용은 사무라이의 신맛, 그 흑초가 되겠죠. 흑초 크로즈 일본 식탁의 정착화라는 내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목이 제가 정한 건 아니고 이 주최 측에서 정해주셨고, 그다음에 사무라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요즘 같은 시기에는 좀 어쩐지 약간 거부감이 느껴지기는 하는데, 일본 아마 문화의 대표적인 문화이기도 해서 아마 그런 표현을 이제 붙인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식초 대가들 모시고 제가 식초 얘기를 하게 된 배경은, 지금 저는 이제 주로 곰팡이와 관련된 이제 일들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지금 전라북도 그 순창에 종균 공급센터를 지금 농식품부 통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균 공급센터에서 발효와 관련된 곰팡이나 세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종균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마 이 발표 내용이 아마 그 발효미생물연구센터 쪽으로 아마 갔던 것 같고, 이제 그 박사님께서 아마 저를 추천하셔서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이제 서서 이런 논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일본 쪽에 발효 관련해서 일을 하다 보니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일본 흑초 쪽이 우리가 지금 생산하거나 제조하고 계시는 그런 곡물초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또 이따가 또 보시면 알겠지만, 일본 흑초가 있기에는 우리나라의 역할이 있었다 하는 부분도 또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면 약간의 호감을 가지고 아마 조금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다른 나라에도 식초 역사는 사실 인류가 살아오면서 술하고 식초는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 그런 이제 식문화의 하나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도 4, 5세기경, 보통 5세기경에 중국으로부터 이제 술하고 같이 식초가 문화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제조하는 기술이. 근데 초반에는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이 식초 독특한 어떤 독특한 맛을 내는 그런 그 식문화에 대해서 이제 왕족들이나 귀족들만 이거를 영유를 하다가 아마도 이제 조금씩 저변이 늘어나면서 세금도 징수하고 이렇게 이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에도 시대에 들어가서 이제 식초가, 우리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식초가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그런 조미료는 아닌데, 일본 같은 경우는 스시가 이제 생겨나면서 거기는 생선을 많이 먹고 그러면서도 이제 기후가 우리나라보다는 더 온난하고 하다 보니 아마 이제 식품을 오래 보관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관하는 용도로 이제 식초를 밥하고 이렇게 붙여서 같이 이제 스시로 이렇게 하다가 에도 시대에 들어와서, 옛날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나씩 주물러서 만드는 식초보다는 옛날에는 이렇게 박스 같은데, 통 같은데 넣어서 이렇게 꺼내서 잘라 먹는 스시가 처음에 이제 처음에는 나왔다가, 이후에 이렇게 니기리 스시라고 하는 이런 그 이렇게 쥐어서 만드는 스시가 이제 이 에도 시대에 이제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때 마침 주박을 이용하는 식초 제조 기술이 일본에서 이제 보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박을 이용해서 식초를 만들다 보니 식초를 옛날보다 싸게 만들 수 있게 돼서 서민들이 식초를 싸게 구입을 하게 되고, 그때 마침 또 이렇게 쉽게 한 줌 만들어서 쥐어서 먹는 그런 니기리 스시가 나오게 되고, 이러면서 일본 저변에 특히 이제 에도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식초를 일상생활에 이용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박 식초에서 계기가 됐고, 이제 초밥하고 같이 식초가 많이 늘어나게 됐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에도 시대에 이제 저변에 많은 서민들이 식초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됐다가
일본도 전쟁을 겪게 되면서 그 전쟁 시기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쌀로 식초를 만드는, 그러니까 쌀로 술을 만들고 식초를 만드는 게 이제 금지가 되면서 그렇게 돼서 이제 합성 식초 쪽이 이제 기술이 나오게 되고요. 합성 식초는 석유나 이쪽에서부터 이제 에탄올을 생산해서 거기서 이제 만드는 그런 기술이 나오게 되고, 드디어 이제 일본이 전쟁을 치르는 시기에는 이런 그 쌀로 만든 식초 제조 자체가 금지되다 보니 합성 식초가, 그러니까 말 잘 아는 빙초산을 이용한 식초가 굉장히 시장에 많이 유행을 하다가, 제가 찾아보니까 일본도 1970년 정도서부터는 합성 식초가 들어간 식초는 반드시 합성 식초라고 이제 표기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70년대 이후부터 소비자들이 합성 식초는 이게 이제 화학적으로 합성된 거니까 이제 거부감을 갖게 되고, 그때서부터 이제 이런 그 발효 식초들이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찾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흑초가 다시 이제 조금 더 붐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 흑초 또는 흑초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발효 식초들이 시장에 많이 이제 그 시장을 형성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 그 안에서 이제 우리랑 연관되는 것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에 다른 연자분들도 다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이 식초는 술에서 오다 보니, 술은 결국은 자기 나라에 많이 산재하는, 예를 들어 뭐 프랑스 같으면 포도고 우리 같으면 곡물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식초를 만들게 돼서 보시는 대로 홍상, 양조 식초, 흑초, 뭐 합성 식초, 그다음에 기타 식초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지금 현재 보통 얘기하는 거 양조 식초라고 하면 넓은 범위로 이제 발효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일부에서는 또 이 양조 식초를 주정에다가 이제 초상균을 접종해서 만드는 식초를 양조 식초라서, 양조 식초는 조금 저급의 식초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시는 분도 있기는 하지만, 넓은 범위로 발효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식초를 이제 양조 식초로 분류를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이제 대부분이 흑초도 양조 식초의 하나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흑초는 색깔이 나중에 앞에도 나왔지만 그런 갈색화 반응을 통해서 약간 시간이 지나면 갈색, 흑색까지 띠게 되면서 이 분류를 흑초라고 이제 해서 별도로 하고 있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보리나 현미를 원료로 하다 보니 아마도 그런 특성을 조금 더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쌀 흑초는 현미를 가지고 만들고, 보리 흑초는 이제 보리만을 사용해서 만드는 흑초,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렸던 합성 식초는 이제 빙초산을 가지고 빙초산에다가 뭐 물도 희석하고 여러 가지 감미료나 이런 것들을 조미해서 만드는 걸 이제 합성 식초라고 하고, 제 기억으로는 저 어릴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합성 식초를 많이 먹었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아는 이제 일단 시장에서 판매하는 그런 것들은 거의 빙초산이 지금 이제 자취를 감춘 것도 일본이나 이제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는 보시면 이제 모로미 식초 같은 것들, 요거는 뒤에서 조금 같이 보시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식초 분류도 크게 우리랑 다르진 않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네. 그 흑초를 조금 더 상세하게 보면 뭐 이제 쌀만 가지고, 쌀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백미죠. 그래서 이제 겉을 잘라내고 안에 백미를 가지고 만들다 보니 색깔이 조금 이제 연하고, 현미를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갈색화에 조금 더 연관을 미쳐서 색깔이 조금 진하고 갈색인 게 아마 흑초라는 말이 붙인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데이터도 좀 나오지만 보통 일반 쌀 식초에 비해서, 과일 식초나 이런 거에 비해서 아미노산이 풍부하다 라는 게 이제 가장 흑초가 갖는 강점이고요. 뭐 아미노산은 다양한 필수 아미노산도 있고 비필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다양한 기능들을 한다는 것 때문에, 또한 아미노산도 그렇지만 뭐 다른 그런 여러 가지 유기산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작용을 해서 건강에 좋은 식초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양조 식초 범위 내에서는 이제 곡물 식초, 과실 식초 이렇게 나누지만, 거기서는 이제 쌀 식초하고 흑식초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현미나 보리를 원료로 한다 하는 게 이제 큰 차이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이제 가보니까, 뭐 저도 가서 이제 보니까 거기에 자기들이 그렇게 이제 자료를 만들어서 벽에 이렇게 붙여놓은 거 보니까, 아, 이게 한일 합작이었구나.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는 여기 보시면 요 지역이 저 큐슈 지역, 큐슈의 지도입니다. 큐슈의 지도인데 저렇게 쏙 들어간 면에 저렇게 되어 있고요. 저렇게 되다 보니까 저기에 배들이 들어와서 저쪽으로 큐슈에서 사용하는 쌀들이 이제 저 항구로 이렇게 들어왔었고요. 그다음에 저기에 보면 왜 하필이 남북 카고시마에 저렇게 흑초가 만들어졌는지 배경을 보면 여기는 연간 온도가 평균이 26도에서 28도 정도 되고 최저 기온이 7, 8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영하 이하로는 내려가는 일이 없는 거죠. 굉장히 온도가 그러니까 알코올 발효, 초산 발효가 일어나기 굉장히 좋은 환경에 있었고, 그리고 저기에 보시는 큐슈 인근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도망간 도공들, 그다음에 도공들이 저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이게 조선에서 온 도공 단지가 저 인근에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저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서 그러니까 조선 도공이 만든 도기, 옹기, 그걸 가지고서 이제 단지에다가 식초를 만들게 됐던 거죠. 그게 아마 시초가 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 사람이 들으면 화낼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옹기가 없었으면 일본에 흑초가 있었을까?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같이 우리의 옹기를 이용해서 이제 흑초가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흑초의 가장 큰 특징은 한 옹기 내에서 식초가 처음부터 원료를 넣어서 거기서부터 식초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코올 발효, 초산 발효 모든 게 한 옹기 내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특징이고, 그렇게 이제 발효가 같이 연달아 일어날 수 있는 배경이 된 건 그 환경을 조성해 주는 옹기다. 이렇게 이제 그분들도 얘기를 하고, 저희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특징 거는 이제 기후 풍토. 아마도 이게 그 연중 그 바닷가에 이렇게 옹기를 늘여놔도 고온으로 올라가거나 아주 저온으로 떨어져서 발효 숙성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환경이 아니다. 그래서 온도가 어느 정도 이제 받쳐주는 배경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는 보시다시피 이제 화산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양질의 지하수, 어차피 술도 그렇고 식초도 그렇고 물이 베이스다 보니까 물이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굉장히 좋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 도공의 단지가 인근에 있었다 하는 게 지금 흑초가 저기서 시작된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다음. 이게 이제 뭐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일본은 뭐 이탈리아나 나파처럼 멀지가 않고 쉽게 가볼 수 있는 지역이어서 아마 여기 이 회사에 가보신 분도 많이 계실 테고, 지금 현재 여기 가시면은 이 비슷한 회사들이 이제 여러 개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가장 이제 흑초 붐을 일으킨 가장 이제 원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기 보시면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저 단지들은 지금 여기에 돼 있는 요 옹기가 조선 도공이 만든 저 회사가 처음에 이제 식초를 만들었던 그 옹기고요. 지금은 저걸로 만들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이제 새로운 걸 만들어서 대량 생산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기 보통 이제 저런 배경이 많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 독특한 제조법 하면 지금 이제 식초 다 아시니까 알코올 발효와 그다음에 초산 발효가 이제 알코올이 만들어지고 초산 발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뭐 막걸리 식초다 그러면 막걸리가 만들어지고 막걸리가 이제 초산이 들어서 초산 발효 이루어지고 이러는데, 이거는 한번 재료를 여기다 옹기 안에 다 담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크게 만들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마 감식초든 뭐든 식초 만들어 보신 분 아시겠지만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가능하면 크지 않은 옹기를 여러 개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만들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이제 그 위에 뚜껑이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통기가 되는, 아시다시피 초산 발효는 호기성 발효이기 때문에 공기가 들락날락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이제 조건들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우리가 하는 방식과 달리 여기는 뭐 된장도 마찬가지지만 종균을 사용한다. 예, 종균을 사용한다 하는 거는 뭐 일본 된장이나 뭐 저기 나또나 다 마찬가지인데 보통 코지를 쓰는데 저 코지는 뭐냐면 일본에서 그냥 국균이라고 해서 쓰는 아스퍼질러스 오리제 그거를 쌀에다 접종한 코지를 그냥 이거는 된장 만드는 코지랑 같은 걸 써요. 여기도 이제 아스퍼질러스 오리제를 저기 현미라고 되어 있지만 현미가 아닌 쌀에도 접종을 해서 이제 저 배양한 그 상태 그거를 이제 코지라고 하고요. 그 코지를 이제 이렇게 단지가 있으면 단지 바닥에 맨 아래에다가 코지를 10% 내지 20% 그렇게 깝니다. 코지를. 그러니까 코지는 쌀에 아스퍼질러스 오리제를 접종시켜서 붙여놓은 그런 상태예요. 우리 보통 그러니까 황국균 붙여놓은 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거를 밑에다가 10% 내지 20%를 깔고요. 그 위에다가 현미를 쪄서 그러니까 찐 현미 또는 찐 보리 여기서는 지금 현미를 쓰고 있고요. 현미를 이제 쪄서 그 찐 현미를 또 10 내지 20% 넣습니다. 그 위에다가. 그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나머지 10 내지 20%니까 20에서 40%니까 요거는 이제 만드는 사람에 따라 뭐 20-30% 정도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를 뭘로 채우냐 하면 지하수로 위에다가 또 지하수를 채웁니다. 그리고 가장 재밌는 건 제일 그 지하수로 채운 위에다가 코지를 싹 위에다가 뿌려요. 그 지하수 위에다가. 그러면 저렇게 코지를 쫙 뿌리는데 이게 코지를 적당한 힘으로 살살살살 뿌려야 얘가 물속으로 빠지지 않고 물론 곰팡이 포자가 소수성이라서 이제 뜨기는 하는데 그래도 위에다 살살살 뿌려 놓으면 얘가 위에 싹 이렇게 코지가 이렇게 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곰팡이가 이렇게 이제 많은 곰팡이를 뿌려 놓으면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지나면 얘가 균사 성장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균사 성장이 이제 시작이 되면 곰팡이가 균사가 자라고 하면서 막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얘가 무슨 역할을 하면 뚜껑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이제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발효에 뚜껑 역할을 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잡균이 투입되지 못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밑에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발효는 뭐죠? 곰팡이가 점점 자라면서 곰팡이가 아스퍼질러스 오리제가 효소를 생성을 해서 지하수로 밑에 있는 지하수로 보내고 걔가 어디까지 가냐 하면 밑에 쌀까지 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밑에다가 코지를 깔았잖아요. 아까 맨 바닥에 그 코지도 이제 자라면서 효소를 만들어서 위로 올라오면서 쌀을 점점 분해해서 당을 만드는 거죠. 이제 그렇게 당을 만드는 과정이 당이 이제 당화가 점점 되는 과정과 그다음에 당화가 되면서 효모가 이제 당이 생기면 효모가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알코올 발효 그러니까 당화와 알코올 발효가 저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게 그 과정이 일어나는 동안에 왜 잡균이 오염되지 않도록 아까 위에 뿌렸던 곰팡이는 뚜껑 역할을 하고 그게 이제 2달 정도 이렇게 되면 1 내지 2개월 정도 동안 그 이제 한 단지 안에서 당화와 알코올 발효가 이제 동시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동시에 진행되는 게 1-2달 정도 되면 이렇게 되면요. 점점 이 곰팡이가 위에 자랐던 그 균사체 이게 점점 밑에서부터 물을 먹고 얘가 이제 자라고 하면서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얘가 이제 밑으로 점점 가라앉게 돼요. 얘가 밑으로 가라앉게 되면 안에 이제 알코올 발효가 충분히 일어나고 알코올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초산균이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초산 발효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아까 우리가 밑에다가 넣어줬던 그것들은 이제 곰팡이가 위에 뚜껑이 가라앉게 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 쉽게 하지만 만들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초막이 형성이 되더라도 호기 발효니까 한 번씩 또 저어 주셔야 되고 그죠? 그런 과정들을 하면서 요게 초산 발효가 약 6개월 정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동안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지금 요 담기, 그러니까 이 단지에다가 아까 그 코지에서부터 이렇게 담는 작업을 보통 4월, 5월 그때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9월, 10월
그러니까 봄 가을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봄 가을 기온하고 달리 이 큐슈 지역의 봄 가을 정도.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연평균 기온이 20에서 26도에서 28도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10도 이하 내려가는 게 많이 없으니까 그 온도는 제가 볼 때는 한 뭐 15에서 20도 정도 사이가 아닐까 싶어요. 시기가. 그래서 봄 가을 그렇게 이제 두 번 담는다고 해요. 두 번 담고 두 번 담아서 이렇게 장독대가 그러니까 그 온기가 쫙 있으면 여기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원들이 이제 직인이라고 하죠. 기술자들이 매일매일 단지 이렇게 일정 범위를 이렇게 맡아서 단지마다 보면서 매일매일 이제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소리를 들어요. 소리는 알코올 그죠?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오는 소리라던가 그런 걸 소리를 듣고 그다음에 아까 초막이 형성되면 이제 좀 공기를 넣어주기 위해서 저어주기도 하고 요거는 그야말로 이분들의 노하우 그러니까 단지별로 보면서 이제 그러니까 초산 발효를 시켜가는 그런 과정을 한 6개월 정도 겪으면 저기서부터는 이제 거의 똑같죠. 다음에 보시면 이제 6개월 정도 됐을 때 색깔이 이제 저 정도 색깔이 되고요. 담금 후에 한 1년 정도 지나면 저렇게 색깔이 우리가 얘기하는 흑초 정도의 색깔이 이제 된다고 합니다. 이 처음에 담겨졌을 때 이제 1년 그러니까 담근 지 아까처럼 그 코지와 원료를 넣은 지 1년 정도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제품을 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때 출시하고 이후에는 보면 더 이상의 발효 아까 뭐 어떤 분들이 초가 된 다음에 뭐 효모가 더 이상 발효를 하냐 안 하냐 이런 얘기 하셨지만 잘 아시지만 우린 초산 농도 4% 여기 보통 한 4.5% 정도 되거든요. 이 흑초가 그 정도 되면 다른 균들은 좀 살 수 없는 정도가 되고요. 보통 우리가 아세토박터가 보통 이제 일반적인 초산균으로 발효를 하게 되면 걔 스스로도 초산 농도가 높아지면 걔 스스로도 저해가 되기 때문에 어느 일정 기간 이제 알코올 발효, 초산 발효가 일어나고 나면 저 안에서 미생물들의 성장은 어느 정도 이제 멈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우리 위에 깔고 아래 깔았던 곰팡이들도 다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다 깔아앉고 다 이제 사멸되는 거죠. 더 이상 자라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균사체만 남아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한 1년 정도 지나면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바닥에는 가라앉아요. 저게 아까 우리가 했던 모로미, 그러니까 그 곰팡이 덩어리랑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분해되고 남은 전분, 나무 찌꺼기 뭐 이런 것들이 바닥에 이렇게 저 정도 이제 남게 되고요. 위에는 이제 흑초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 상태로 이제 더 숙성을 시키기도 하고 저기에 있는 그 모로미를 걸러서 저 모로미는 보면 여러 가지 뭐 영양 성분들이나 기능 성분들이 저기에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다음. 그래서 요게 1년 정도, 2년 이상, 3년 이상 이렇게 이제 되는데 식초가 색깔이 짙어지는 거는 아까 뭐 저 발사믹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대표적인 반응은 비효소적 갈색화예요. 어차피 이 안에는 유기산이 있고 그 유기산하고 저기 안에 남아 있던 환원당이 결합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 마일라드 반응이라고 하는 그런 갈색화 반응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안에서 그런 반응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일어나게 되면서 저렇게 이제 색깔이 짙어지는 게 되는 거죠. 네. 이 그 크로즈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일본도 옛날에 중국으로부터 받아서 이제 만드는 흑식초 제조 기술이 있었지만 전쟁을 겪고 하면서 이제 쌀로 식초 만드는 그러니까 금주령이 내려지고 뭐 양조를 금지하고 이렇게 되면서 태평양 전쟁 후에 이 집도 거의 폐업 위기에 갔대요. 왜냐하면 이제 소비도 안 되고 그다음에 뭐 쌀로 만들 수도 없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집 3대 손이 가업을 포기하고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약사가 됐나 봐요. 그래서 약사가 돼서 이제 대학병원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이렇게 약사로 근무를 하면서 뭐 일본은 워낙 고령자가 많고 하다 보니까 만성 질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자꾸 대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자기 조상들이 만들었던 흑초를 이렇게 한번 평소에 이제 한번 복용을 시켰.
봐요. 그래서 그걸 시키고 하면서 이제 기능성이 확실히 뭔가 보인다, 뭔가 이제 효과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이분이 안 되겠다, 다시 이 방법을 공부를 해서 우리 이제 집안 가업을 이어가야 되겠다 해서 전통 방식으로 생산을 재개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 가보시면 제가 여기는 보여드리지 않지만 수많은 논문을 써서 굉장히 많은 학술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펩타이드, 뭐 미네랄 이런 것들이 유효 성분을 입증하는 논문도 발표를 하고 하면서 일본에서 이제 흑초에 대한 그런 기대와 바람이 굉장히 붐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 판매가 되면서 이 집 외에 나머지 그 인근에 살던 분들이 같은 지역에 동일한 제품을 만드는 그런 사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 흑초의 영양 성분을 이제 논문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초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연산을 비롯한 유기산들, 그다음에 이제 필수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있고요. 효능은 뭐 대장염 같은 이런 뭐 쥐실험이라든지 뭐 인체대상 실험, 근데 무슨 여성 10명 투여해서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만성 질환이나 이런 것들 예방 또는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흑초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계시는 보통 식초의 기본적인 효능으로 같이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에 보시면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 게, 흑초가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일본 이제 나고야시에서 소비자 생활센터라는 데가 있나 봐요. 거기서 이제 조사를 했대요. 근데 했더니 흑식초하고 쌀식초, 곡물식초 이렇게 식초별로 이제 그 아미노산 함량을 비교를 분석을 했더니 흑식초가 현저하게 높았다. 아미노산 함량이. 그리고 다른 식초도 있지만 특히 이제 당연히 곡물 식초의 아미노산 함량이 높기는 한데 그 중에서도 쌀 식초에 비해서 흑식초가 더 높은 함량을 보이더라. 그래서 이 아미노산이 아마도 흑식초의 기능성을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인 키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보시면 왼쪽에 있는 거는, 이거는 흑식초 자체가 아니라 이제 흑식초를 가지고 건강식품,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이나 아니면 기능성 식품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건강 제품 1.8g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함량을 이제 조사한 게 있는데, 위에 있는 지금 9개는 필수 아미노산이고요.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 함량도 높지만 아래 보시는 보통 우리 이제 그 시스테인, 아스파라긴 같은 저런 비필수 아미노산이긴 해도 저런 아미노산 함량도 굉장히 높다. 그렇게 이제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업체 말고도 그 인근에 있는 업체들도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보니까 이 제품들은 그 집에서 직접 만드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는 흑초를 만들고, 이 흑초를 그 OEM, 우리나라 OEM 방식으로 전문 업체에다가 이제 흑초를 줘서 그걸로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다양한 구색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는 제일 위에 보시는 흑초인데, 흑초 제품은 직접 여기서 포장을 해요.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이렇게 해서 이제 연수별로 해서 이제 제품을 이제 판매하고 있고요. 밑에 있는 것들은 흑초를 활용한 제품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가 식초가 지금 발효식초 열심히 만드셔도 이 식초의 활용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조미료로만 사용하다 보니.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에 한동안 홍초나 흑초 음료로 마시는 게 붐을 잃었다가 지금 또 다시 이제 다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대상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당혹스러워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람 특유의 이런 새로운 거를 빨리빨리 받아들이지만 빨리 교체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일본은 이 흑초 활용이 가장 많이 되는 게 과일하고 섞어서 과일 흑초를 만들어서 음료수로 이렇게 물에 타서 마시는 용도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유행이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흑초도 여전히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물론 흑초만 물에 타서 마셔도 좋은데 이게 맛이 없다 보니까 어린 사람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그걸 좀 거부를 해서, 지금 저기 보시는 것처럼 망고,
망고랑 흑초랑 섞어서 이제 망고 흑초를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물에 타서 마시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흑초 보시면 저건 뷰티 제품인데 여성용, 여성의 미용에 좋다, 뭐 피부 이런 걸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소스나 드레싱은 굉장히 종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여기 가운데 보시는 건 아까 우리 흑초 만들고 밑에 모롬이 가라앉았던 거 있잖아요. 그 가라앉았던 걸 꺼내서 그거를 말려서 분말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분말을 이용해서 저렇게 건강식품, 저거를 이용해서 건강식품 형태로도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모로미를 가지고 캔디, 캔디도 만들어서 흑초 캔디 이렇게 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사서 먹어봤는데 뭐 흑초 냄새가 있겠습니까? 그냥 캔디죠. 캔디에 흑초 모로미를 조금 넣어서 그런 제품들.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거의 뭐 다양한 제품에, 과자도 있고 다양한 제품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식초 시장을 보면 이제 흑초 덕분인지 2014년도에서 2018년 그 5년 동안 20% 이상 성장을 했다고 해요. 식초 시장 자체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2018년도 기준으로도 이제 생산 기록도 굉장히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대부분이 우리나라도 지금 장류 시장도 줄고 이런 것처럼 조미료 시장은 줄고 있어요. 조미료 시장이 왜 줄고 있냐 하면 조미료를 베이스로 하는 소스 시장이 커지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고추장을 먹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초고추장을 사 먹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비빔용 고추장을 사 먹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일본도 조미료 시장은 줄어드는데 조미료 중에서 유일하게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거는 식초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식초 음료, 아까 말씀드렸던 채로 이제 건강에도 좋은데 마시기도 좋은 그런 식초 음료가 이제 특히 과일 흑초, 그래서 흑초에다가 과즙을 섞은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붐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장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잘 생각을 하셔서, 우리가 지금 식초를 열심히 만드시지만 1년 거쳐서 열심히 만드시지만 그 제품이 이제 시장에 많이 판매 안 되는 건 소비자들이 먹기가 불편해서거나 뭐 이런 쪽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식초 음료 상위 20개 중에 그 중에 차지하고 있는 14개가 이제 과일 흑초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자료는 일본 이제 식초 시장 성장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네. 이제 여기는 일본 식초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제 식초 음료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런 다양한 CJ 흑초도 일본에서 오히려 더 잘 팔리고 있는 거예요. CJ 홍초가 미초가 한국에서 안 팔리니까 일본에 수출을 해가지고 일본에서 지금 저렇게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좀 약간 아이러니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무다 얘기하셔서 아까 제가 처음에 스시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사람들에게는 스시라는 게 거의 우리 된장찌개보다 더 이제 일상적으로 먹는 그런 음식인데, 그 이제 이제 스시를 만드는 장인들이 손을 담그거나 그다음에 이렇게 밥을 비비거나 하는 모든 거에 이제 식초가 들어가니까 식초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깔려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미료로서의 역할도 물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큰 소비를 이끌고 있는 건강 음료로서의 식초가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크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일본의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한국도 조금 이렇게 식초의 건강 유의성이 그냥 한 번씩 유행만 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발효 식초 베이스로 아마 소비자들이 많이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장이 커지기를 희망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나혜진 대표님의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